오늘은 뭐 하여튼 그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미국이 얼마나 이 망조가 들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미국에 아주 그 유명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했던 얘기를 갖다가 제가 좀 요약을 했어요. 최근에 또 본인 유튜버가 있는데 여기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튜버 가운데 소위 말하는 이 글로벌리스트 세력의 움직임을 주로 다루는 유명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 여성이에요, 여성인데 본인 이름을 플레임으로 쓰질 않더라고요. 그냥 그레이스라고 해서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성 유튜버입니다. 근데 이 유튜버가 최근에 미국은 로마의 길을 걷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성 유튜버의 이야기를 듣고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내용을. 미국이 망조가 든 거. 그래서 이 여성 유튜버가, 여기서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여성 유튜버가 미국이 현재 겪고 있는 7가지 위기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의 경우에는 로마를 세운 로물루스에서 국가의 몰락까지 1229년 동안 위세를 떨쳤던 고대 로마 제국이 강인함 위에 세워졌지만 결국은 탐욕으로 인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공화국은 정작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채 무리한 팽창을 하다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2025년 현재의 미국은 1500년 전의 로마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고 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되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로마는 이미 그 교과서를 썼다라고 그레이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스가 미국이 지금 망조가 든 7가지 이유에서 첫 번째 이유가 과도한 팽창 그리고 무너진 군사적인 균형을 얘기합니다. 서기 400년에 로마는 브리튼, 그러니까 지금의 영국이죠. 브리튼에서 페르시아까지 군단을 확장한 끝에 스스로 붕괴했습니다. 미 국방부 자료를 보면은요, 2025년 현재 미국은 전 세계 80개국에서 750개의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작년도 국방 예산은 9천억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0% 증가한 사상 최대치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미국의 국방 예산이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죠. 미국의 국방 예산이 9천억 달러라는 거는 공식적인 통계로만 나온 게 9천억 달러이지 공표되지 않는 국방비는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쓰고 있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블랙버짓이 있긴 합니다만 미국하고는 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 예산 나와 있는 것만 9천억 달러인데 이 9천억 달러만으로도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국방비를 합쳐도 미국의 국방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마어마한 국가라는 것이죠. 여하튼 이 같은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인프라는 낙후된 채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중동과 중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지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미국의 국고를 소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빵과 서커스의 현대적 부활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중에 그 칼리귤라 황제 아시죠? 이 로마 말기 황제인데 칼리귤라 황제 시절에 로마는 쾌락주의와 도덕적 붕괴 속에서 궁전이 매춘굴로 변하고 소아성애가 특히 소년들과 어른들 사이에 연애가 공공연하게 행해졌습니다. 로마 시민들은요, 당시에 검투사 경기와 무료 곡물에 열광을 하면서 정치적인 무능을 잊었습니다. 2025년에 미국은 디지털화된 쾌락으로 가득합니다. 로마가 그랬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 섹스 산업을 보십시오, 여러분. 2025년 미국은 디지털화된 쾌락으로 가득합니다. 아이들의 유튜브 채널, 무분별한 광고, 아동 인플루언서 등은 청소년을 상품화하고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치솟는 집값은 시민을 압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도 마찬가지. 성추문에 휩싸인 정치인들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고 대통령 아들의 문제적 사진도 일상이 됐습니다. 포르노그래피는 무료로 제공이 되지만 그 대가로 팔리는 것은 국민의
주의력과 영혼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라고 이 그레이스라는 유튜버는 지적합니다. 무너진 국경, 통제 불능의 이민 문제입니다. 이건 뭐 물론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데 로마도 이민자들로 망했죠. 서기 410년도에 고트족의 침입으로 로마의 국경이 무너졌습니다. 고트족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게르만족의 일파죠. 2024년도 미국 국경 당국은 300만 건의 국경 접촉 사례를 보고했고 이것은 전년 대비 20%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국경 관리는 느슨해졌고 남미뿐만 아니라 중국과 중동 출신 사람들까지 대거 유입됐습니다. 트럼프는 2025년 들어서 월 평균 3만 7천 명씩 추방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4년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180만 명에 이르게 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재밌는 사실을 제가 최근에 알게 됐어요. 좌파 성향의 오바마조차도 조용히 8년 동안 530만 명의 사람들을 추방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앞으로 4년 동안 180만 명을 추방하는 것보다 오바마가 8년 동안 했던 게 훨씬 많습니다. 530만 명. 조용히 추방을 했었다고 그러죠. 트럼프는 뭐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무너진 국경은 범죄 증가와 복지 부담, 주거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 가치없는 화폐의 역사 반복. 여러분 그거 아시죠? 최근에 그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트럼프의 그 아들들 그리고 가족들이 뭘 하고 앉았습니까? 부인부터 아들들까지 암호화폐 투자해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죠.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무슨 뭐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터 어게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뭐 그것도 다 좋아. 근데 나라를 갖다가 바이든 행정부도 미쳤지만 바이든 행정부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트럼프가 그나마 좀 낫다고 보긴 합니다만 이것도 뭘 기대하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하튼 네 번째가 가치 없는 화폐의 역사 반복입니다. 로마 같은 경우에는 네로 왕제 시절에 은화를 절하하기 시작했고 서기 270년경에 은 함량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로마가 1000%에 달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교훈은 현대 화폐의 본질을 되묻게 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971년도에 근본위제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그러니까 이때가 팬데믹 시기죠. 2020년대 요 시기를 거치면서 대규모 통화 발행을 통해서 달러의 가치를 희석시켰습니다. 달러를 그냥 연락에 찍은 거죠. 돈을 갖다 풀었죠. 그리고 2025년도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1조 달러 규모의 통화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고 올해네 올해. 이게 일반 국민의 구매력을 더욱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내부로부터 썩어가는 정치 시스템. 이건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서기 450년에 로마는 껍데기만 남은 채 귀족들이 제사를 독점하고 시민들은 굶주렸다고 합니다. 미국 정치 역시 로비 자금만 450억 달러입니다. 이게 2024년 기준으로 해서. 급여 대비 과도한 주식 수익 등으로 엘리트만 잘 사는 국가가 된 거죠, 미국이.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 낸시 펠로시 아시죠, 여러분?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상이 그 이탈리아에서 왔죠, 낸시 펠로시가. 펠로시라는 성 자체가 저쪽 이탈리아계 성인데 아버지가 이게 저 마피아 출신이죠, 그래서. 낸시 펠로시가. 그 조폭 집안이야, 사실은 저 낸시 펠로시가요. 뭐 미국 하원 의장 해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여하튼 낸시 펠로시는 연봉이 17만 4천 달러인데도 불구하고 2024년 한 해에만 엔비디아 주식으로 4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과 PD처럼 권력을 매개로 해서 인맥과 정보를 악용한 사례는 정치, 금융, 넘나드는 부패의 실체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지금 한국이나 썩은 거예요, 여러분. 여섯 번째는 무너지는 사회 기반 시설. 서기 476년도에 로마의 도로와 수도가 붕괴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그 토모카케의 자료를 그레이스가 살펴봤는데 이 유튜버가 미국 토모카케는요 2025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인프라 등급을 D+로 평가했습니다. A, B, C, D, F 했는데 D+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있었던 프랜시스 스콧 키 이 브릿지 다리가 선박 충돌로 붕괴된 사건은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여러분 미국 각지가 지금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데 미국의 그 전력망이 노후화돼서 2024년도 작년도 한 해 동안 2천만 명 이상이 정전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그 변압기의 평균 수명이 40년인데 그리고 송전선은 25년 이상 됐어요. 이것들이 교체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일본도 좀 마찬가지예요. 국가 부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SOC라고 하죠. 사회 간접 자본을 갖다가 확충을 못하고 있는 거죠. 조만간 한국도 이거 겪을 겁니다. 7번째, 미국은 이제 빚더미 위의 국가죠. 미국은 뭐만 합니까, 여러분? 달러만 찍죠. 미국은 제조업이 이미 붕괴가 된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데드 팩토리라고 하나요? 앞으로는 미국이 만들어지는 공장이 미국은 워낙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진 미국 공장은 대부분 로봇가 할 겁니다. 그러면서 뭐 제조업을 갖다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트럼프가 미국의 대중을 속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미 미국에 진출한 우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새로 이미 만들고 있는 그리고 만들어 놓은 공장에서 뭐 합니까? 로봇으로 돌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트럼프가 리쇼어링을 해서 뭐 산업을 갖다 받아들여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거는 사람을 고용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끝나고 한번 보세요. 이게 맞나 틀리나 한번.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제가 맞았나 틀리나 나는. 여하튼 7번째, 미국은 빚더미 위의 국가라는 겁니다.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7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과 연준의 채권 매입은 국가가 스스로에게 빚을 지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 등은 초과 세수를 재무부에 대출하고 있고 이것은 일종의 자전거 대출 구조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연준은 전체 부채의 약 15%인 5조 5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외국 보유액은 약 9조 달러에 달합니다. 일본은 1조 달러 가까이, 그리고 중국은 8천억 달러 수준. 이 부채가 갚기 어려워질 경우에 미국 신용도가 무너지고 차입 비용 상승과 인플레이션 폭증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미국은 어차피 지금 미국이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뭐 여기까지 갈 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유튜버가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뭘 한다? 디지털 달러로 간다라는 겁니다. 디지털 달러 통제를 통해서 새로운 통화 질서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무슨 뭐 암호화폐 무슨 뭐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조만간 뭔가가 이제 온다고요.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스는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로마의 재현이냐라고 의문부를 찍습니다. 이 여성은요, 이 유튜버는 그레이스는 미국은 단순한 제국이 아니라 로마 2.0이라고 말합니다. 무제한 전쟁, 디지털 쾌락, 개방된 국경, 허구의 화폐, 부패한 엘리트, 무너지는 인프라, 그리고 부채 폭탄까지 제국의 평균 수명이 250년이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2025년은 미국이 249번째 생일을 맞는 해입니다. 올해가. 그럼 내년이 250년 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제국의 평균 수명, 아주 잘 나가는 그 시기를 250년으로 보는데 내년이 미국의 2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진짜 위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부패의 문제라는 겁니다. 즉 도덕적 해이와 진실을 외면하는 태도, 그리고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그레이스라는 여성이 어두운 얘기만 한 건 아니에요. 해결책이 있다고는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느냐가 문제지만 해결책은 개개인의 시민이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을과 도시가 무너지지 않도록 타운홀 미팅에 참여를 하고 부패에 맞서야 한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두리뭉실하죠? 결국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게 망조가 들었다는 얘기지.
이게 이거예요. 그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갑니다. 예. 미국이 워낙 잘 살았기 때문에 망조가 들어도 3대는 가는 거예요. 21세기에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릴 만큼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노련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국제정세 분석가이자 미래 예측가인 조지 프리드먼 정치학 박사입니다. 지난 2010년에 발간한 저서인 The Next 10 Years를 통해 향후 100년간의 세계 질서를 예측했습니다. 프리드먼 박사는 정치, 경제, 외교 분야의 세계적인 싱크탱크인 스트рат포의 CEO이자 설립자입니다. 지정학이라는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미래를 전망하는 연구소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1899년 스웨덴의 정치학자였던 유한 루돌프 헬렌이 고안한 지정학은 지리적인 속성이 국가가 당면한 정치적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프리드먼은 이러한 지정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미국이 처한 국제사회의 위상과 경제, 군사, 문명의 발전, 그리고 인구 변동 등 전반적인 사회 현상들의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프리드먼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다가올 100년을 예측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과거와 현재의 주요 사건들을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동아시아의 미래를 심도 있게 진단했습니다. 프리드먼 박사는 미국의 현재 위상을 분석하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핵심 요소로 봤습니다. 그는 미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26%를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GDP는 2023년 기준으로 27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GDP 106조 달러의 약 25%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이것은 경제 대국인 일본의 3배를 넘어서는 수치이며 일본, 독일, 중국, 그리고 영국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큽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탈산업화를 우려해왔지만 프리드먼 박사는 미국의 산업 생산량이 2조 8천억 달러로 세계 1위이며 일본의 2배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에너지 자원 측면에서도 미국은 하루에 83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면서 사우디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생산국입니다. 천연가스 생산량 역시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 2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위 5개 국가들의 총 생산량보다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인구 밀도는 세계 평균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농업이 가능한 지역 또한 1인당 기준으로 압도적으로 넓어서 경제 성장의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남쪽으로는 멕시코와 맞닿는 작은 국경을 제외하고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위협이 없습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이라는 두 대양을 접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이점 또한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를 굳건히 만들고 있습니다. 프리드먼 박사는 이러한 이유로 이제 유럽의 시대는 끝이 났고 북미 대륙의 시대가 시작됐으며 향후 100년 동안 북미 대륙은 미국이 지배한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해왔습니다. 프리드먼 박사는 향후 세계적으로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는 5가지 주요 지역으로 태평양, 유라시아, 유럽, 이슬람 세계, 그리고 멕시코와 미국의 관계를 지목합니다. 특히 태평양 지역에서 미 해군의 통제하에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 일본과 중국이 미국의 주도권에 도전할 가능성을 주시해왔습니다. 그는 이러한 단층선들이 21세기 갈등의 주요 무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적극적인 계획과 전략적인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이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심리적인 지정학을 통해서 경쟁국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대리전을 펼쳐왔듯이 앞으로도 미국은 이러한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국제 질서의 안정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프리드먼 박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보다는 내부적인 취약성에 주목합니다. 박사는 중국의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 심각한 빈부격차가 존재하며 이것은 사회 불안의 잠재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6억 명이 가구당 하루 3달러 미만의 벌이로 삽니다. 4억 4천만 명의 인민은 6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습니다. 무려 인구 10억 명 이상이 아프리카처럼 가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6천만 명의 잘 사는 다른 중국이 존재합니다. 연간 2만 달러를 벌지만 이것은 중국의 5% 미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중국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은 내부 경제가 없는 나라입니다. 유럽과 미국이 중국의 제품을 사주지 않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인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계층 간에는 긴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할 때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과거처럼 싸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을 받쳐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부가 가치의 산업으로 중국이 이동하려 하지만 미국,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과 같은 쟁쟁한 국가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위치는 과거 1989년에 일본과 같습니다. 당시 일본은 눈부신 성장 뒤에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중국처럼 일본은 외국 자산을 사들였습니다. 중국의 성장 사이클이 막바지에 달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럴 때 국가마다 제각기 다른 해법을 찾게 됩니다. 당시 일본의 경우에는 성장률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실업을 인내할 여력이 없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이동한 농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사회가 불안정해집니다. 이들의 원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중국은 잘 사는 6천만 명에게 세금을 걷어서 분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걷어들인 돈으로 군대의 충성은 유지할 수가 있겠지만 중국의 해법은 자국민을 억압하는 것뿐입니다. 프리드먼 박사는 일본의 무서운 단결력이 아시아 최강으로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가 일본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경제의 볼륨에서 중국과 거의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국방력이 강하고 빈곤층이 적습니다. 일본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알고 있고 해결할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강한 비공식적인 사회 통제가 존재하는 고도의 응집사회입니다. 외부에서는 저성장, 고령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본 경제가 정체된 20년을 잃어버린 20년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일본적 가치에 서양적인 관점을 적용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본은 기업의 이윤을 희생하면서 사회적 핵심 가치인 고용을 유지했습니다. 과거의 20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치를 보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본도 더 이상 빚을 쌓아가면서 가치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 역시 경제와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에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중국처럼 빈곤 속에서 살고 있는 10억 명의 인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 불안 없이 긴축을 견딜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과거 대지진의 수습 과정에서 리더십의 문제가 노출됐는데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의 리더들은 어떤 전략으로든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리더가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던 유일한 국민이 바로 일본인이었습니다. 향후 리더십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리드먼 박사는 일본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근본적인 약점은 천연 자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해상교통에 접근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호르무스 해협,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 모두가 일본의 생명선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항상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이들 생명선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다시금 공격적으로 변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힘을 회복하면 필연적으로 해군력을 증강시킬 것입니다. 공격적인 일본에 대처할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리드먼 박사는 앞서 밝힌 것처럼 The Next 100 Years를 지난 2010년에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측은 2025년 현재 대부분 적중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러시아의 재부상과 러우 전쟁입니다. 프리드먼 박사는 2010년대 중반에 러시아가 재부상하고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4년 크림반도 병합과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현실화됐습니다. 둘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내부의 불안정입니다. 박사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내부 불균형과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서 경제성장 둔화와 사회적인 불안정이 발생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부동산 시장 위기, 그리고 청년 실업률 증가 등은 이러한 예측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셋째, 미국의 내부적인 위기와 정치적 분열입니다. 박사는 다가오는 폭풍과 새로운 미국의 세계에서 2020년대를 미국의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위기의 시기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 내 정치적인 양극화, 사회적 갈등, 그리고 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넷째는 폴란드의 군사력 강화입니다. 프리드먼 박사는 The Next 100 Years에서 가까운 장래에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 핵심 강국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폴란드는 GDP의 4% 이상을 국방에 투자하면서
유럽 내에서 최고 수준의 방위 예산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미군 병력 그리고 무기 배치를 폴란드에 확대 유치 중입니다. 이외에도 한국의 최신형 K2 전차,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 등을 대량 도입하면서 무기의 현대화를 추진 중입니다. 특히 러브 전쟁 이후에 동부의 국경 방어에 중점을 두면서 나토 내에서 핵심 방어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지 프리드먼 박사의 The Next 100 Years는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서 깊이 있는 지정학적 분석을 통해 다가올 세계의 국제 질서를 조망하는 역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사의 동아시아 3국에 대한 진단과 미국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리드먼 박사의 예측이 얼마나 현실로 나타날지는 앞으로의 역사가 증명할 것이지만 그의 분석은 미래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